네, 잠시 후 5시쯤이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문기 홍익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개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각이 소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민경욱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새 총리가 제청하면은 곧 개각을 하겠다. 소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게 새 총리가 다음 주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제를 청와대에서 새 총리가 다음 주에는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발표를 한 게 네. 저는 이 홍보의 그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전문가 느끼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동안에 총리 후보자가 하도 많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뭐 그 우여곡절이 지금 되지 않겠느냐라는 청와대의 그 판단 속에서 네. 책임 총리를 실현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비서실장도 교체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폭 개각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관 몇 명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 지도부가 뭐 원내대표입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어쨌든 당청 관계가 뭔가 변화하지 않겠냐 이런 뭐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증세 없는 복지 관련 논쟁 지금 있고 말이죠. 여권 내에서. 그리고 또 인적쇄신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건데 여전히 소폭 개각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뭐 정 교수님 지금 지적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비서실장 얘기는 뭐 어차피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은 다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기가 또 민경욱 대변인 말에 의하면은 또 대한부재론에 따라서 또 계속 유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좀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마치 인적쇄신의 모든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김 실장도 유임은 유임인데 아니 교체는 교체된다 하더라도 시기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 또 개각도 어차피 소포로 간다면 인적쇄신이 여전히 민심에 부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거보다 높은 수위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청와대의 국정수행 지지도의 변화랄지 여권 역학구도 이런 것과 어떻게 맞물릴지 사실 이건 좀 민심과 좀 아직은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좀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들은 인사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이후 현재 가장 낮은 상태인데 이 부정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인사 문제거든요.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줄곧 요구해왔던 것이 대폭, 전면, 전폭적인 이 인사 혁신을 요구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런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인 인사 미흡이 이 어떻게 보면은 완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소폭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인사의 내용만큼은 그 규모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조차 파격적이지 않다면 그 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기는 매우 힘들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힘들다라고 내걸었던 이유가 인사청문회를 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있는 동안에는 늘상 이런 인사 개혁 또는 개편의 모습이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도 다가오는 이 개각과 관련해서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잠깐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제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각하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데 새정치연합이 뭐 조금 전 제가 뭐 단신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거취를 좀 스스로 결정하라라고 얘기까지는 했단 말이죠. 보통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전 그 청문회에서도 뭐 네.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압력을 많이 넣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거치 고민 얘기는 어제 나왔는데 네. 그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소탈하게 얘기를 한 건데 요즘 기자들이 뭐 정말 그 하이에나 같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바로 뭐 야당에 뭐 넘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총리 된 이후로 넘겼으면 어땠으나 하는 그런 신중함에 좀 결여가 좀 보이고 오늘 사실 좀 큰 게 제 생각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들이 건보료를 안 냈는데 아들이 변호사인가 봐요. 네. 그 외국계 로펌에서 연봉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지를 않고 형한테 아버지한테 올렸다가 부양가족으로 예. 형한테 올려가지고 한 푼도 안 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그 보통 건강보험료라는 게 직장에 있을 때는 뭐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내곤 하는데 바로 정년퇴직하면요 집에 그 아파트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으면은 한 20만 원 날라옵니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건보료는 항상 우리 그 중산층과 서민의 그 어떤 그 많지 않은 그 부담으로 항상 작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뭐 부양가족이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중산층들도 이렇게 소득이 많은 경우는 올리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 2억 3천만 원씩 연봉을 받는 사람이 형한테 올렸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 정서에는 반하는 이런 그 모습이어서 여기에 대한 진솔한 그 해명 또 사과가 필요하다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완구 후보자의 경우가 어느 때보다도 무난하게 인사청문회가 통과될 거다라는 예상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예. 아주 이례적으로 야당이 초반부터 아주 기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우윤근 원내대표하고 잘 보조를 맞췄잖아요. 그리고 뭐 여야 협상을 잘 무난하게 이끌었고 또 야당도 상당히 배려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꾸만 새민연이라고 부르니까 왜 자꾸 남의 당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고 그런 상당한 배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무난하게 통과될까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뭐 과거 후보자들에게 익히 봐왔던 뭐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하루 이틀 전에 그 언론과의 그 만남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에다 줬다는 게 맞는 모양이더라고. 야당에 줘서 그게 이제 뭐 방송사에 흘러가서 보도가 되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문회가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놨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문제까지 또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야당이 지금까지 그런 표현은 자제해 왔는데 거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그 얘기는 사실상 사퇴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고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또 문재인 대표가 되건 박지원 대표가 되건 뭐 이인영 대표가 누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이제 불과 얼마 있다가.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청문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 이 청문회의 통과의 변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청문회 요소가 있고 정치 환경적 요소가 있고 인물 요소도 있고 그런데 정치 환경적, 정치 변수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내정됐을 때 3단계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치인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손쉽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정권 총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차기 대권 후보까지 물망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모든 단계가 지금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최장립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만 있으면 거론되는 것이 4가지 악재입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든 자식이든 병역, 그다음은 땅, 그다음은 학위 논문, 그다음은 대언론 관계인데 모두 불거졌습니다. 이 총리 지명되고 난 직후에 이완구 총리를 적합하다고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소통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간다, 공명정대하다, 솔직 정직해 보인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인데 지금은 상당히 희석됐습니다. 이 충청권의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감이 상당히 큰 부분도 대통령에게는 인사 미협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문회 때 이제 지금 얘기가 청문회 때 많은 걸 해명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청문회 때 이제 이틀이니까 네.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해명도 됐고 여전히 또 야당에서 아직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또 완전하게 해명이 안 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것도 결국은 청문회 때 이틀 동안 이제 걸러질 것 같고 언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완구 후보자로서는 사심 없이 부담 없이 한 얘기 같은데 그게 너무 이제 불거졌어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청문회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오늘 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어떻게 또 대여 관계, 또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 또 칼날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되든 간에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후보자들은 전부 그 청문회도 가기 전에 낙마를 하고 상처를 입고 말이죠. 네.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8개월을 더 하고 이런 이게 결국 국민들 손해거든요. 국정에 공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도 굉장히 쉽게 좀 그 통과시켜주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또 그런 모습이 보였어. 언론들도 굉장히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일정을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게 아닌가. 빨리 좀 해가지고 어떤 그 흠이 좀 있더라도 두들겨 막 빨리 넘어가는 게 안 돼. 지금 이제 전당대회 있다 보니까 또 연기가 되고 해서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하루에 뭐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이제 본인이 설명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경륜은 매우 훌륭한 그 경륜을 갖고 있고 훌륭한 분이니까 청문회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도 참 고민이겠어요. 이거 뭐 계속 공격을 해서 낙마를 시키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또 흠이 있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또 여권에 그 어떤 협의를 해서 또 통과시키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야당이 아마 강공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야당이 굉장히 그 호의적으로 대해 왔는데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썩 만족해 돌아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야당이 너무 청문회에 대해서 정치인 출신이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없잖아 있었어요, 사실은. 게다가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새 지도부가 구성되잖아요. 거기서 야당이 뭔가 첫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왕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좀 빨리 했다면 뭐 그럴 가능성 없었으나 뭐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아마 중요한 건요.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당당히 밝힐 건 밝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제기할 건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너무 뭐 청문회 전에 여기 사퇴 이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지난번 두 후보가 다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의 관점에서는 이 정당 지지율이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현재로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왕구 총리 내정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 물고 더 늘어질 수 없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이 국회에서의 총리는 통과가 중요하거든요. 인준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낮아져 있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본다면 이 여권 내에서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라도 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이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당대표가 또 다른 이 견제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찾을 어떤 형태로 갈 국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대의원 투표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엔 배종찬 본부장께서 어떻게 누가 유리합니까? 혼전의 혼전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이 복심, 속마음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사전 판세조사에서는 정확하게 모든 권리당원의 의견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 박지원 후보가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의원과 그리고 총 75%에 포함해서 달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복심을 누가 과연 일반 국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뚜렷하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서의 대당심,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당심을 좀 더 격차를 좁혔어야 될 테고요. 혹시라도 앞섰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비율은 낮지만 마지막 룰 전쟁까지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박지원 후보로서는 이 끝까지 이 부분의 간격, 일반 대국민 여론의 간격을 얼마만큼 줄였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 전반적인 추세에는 누가 유리하다 이런 어떤 의견들은 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또 이 제3의 후보인 이인영 후보의 또 변수도 막판 작동할 것으로 보여요.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변수는 이 룰의 어떤 대립각을 세웠던 이 룰 전쟁, 룰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 두 후보 간의 대립각이 마지막 오늘 당일날 표심에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시각 현재 올림픽 최저 경기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하게 되는데 대의원 현장 투표가 가장 많이 이제 반영이 되죠. 45%가 반영이 되면서 현재 7일 현재로 전국 대의원 수가 14,700여 명 정도가 되고 제외 국민 300여 명까지 포함이 되면 약 15,000여 명의 현장 투표. 이 부분이 이제 45%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좀 많이 좌우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뭐 불과 몇 분 안 남았는데 지금 예상을 한다는 것도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뭐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의원 당원들의 그 표심을 알 수가 없고 지금 또 막판에 그 전당대 룰 가지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 문 후보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상당히 박빙을 할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현장 투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꽤 추운 날씨에 얼마나 대의원들이 많이 왔느냐. 근데 주로 수도권에 그 대의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현장에 오는 분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표심이 작동이 될지 그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누가 되더라도 당내 이 대표 선출 이후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인영 후보가 또 얼마나 득표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 교수님. 네, 저는 오늘 그 지금 이제 대의원들 투표인데 말씀하신 대로 15,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그 대의원들이 그 어떤 그 당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15,000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새정치연합에서 굉장히 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향 해석할 수 있죠.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게 친노 중심의 세력하고 구민주당 계열의 또 호남 쪽에 이런 그 세력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대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오늘 표를 행사할 것인가. 지금 현장에서 연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뭐 세 사람 다 연설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캐스팅 보드를 이제 이인영 후보가 지고 있다면 물론 예. 뭐 될지도 모르지만 만일에 이제 그 양강 구도라면은 이 캐스팅 보드의 그 표가 또 한쪽에 쏠리게 돼 있거든요. 선거라는 게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친노 쪽을 대표하는 문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박지원 후보가 새 그 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네. 어떤 국민들한테 새로운 참신함 그런 감동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뭐나 이인영 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그 여당 때 서청원 대표 같은 훌륭한 분도 그런 그 낭만한 점이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 후보의 우위를 아직까지는 점쳐볼 수는 있는데 네. 선거라는 건 모르죠. 뭐 불과 10여 분 뒤에 나타날 텐데.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박빙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약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의미를 좀 담았죠. 만약 여기서 된다면 또 안 되더라도 된 다음에 총선을 지나서 또 대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두면서까지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재인 의원의 정치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이제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 됩니다. 자신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당대표가 안 돼도 자기 낭만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을 추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셋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못해도 문 의원은 사실 당대표에 출마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순조롭게 풀린다면은 야권에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대표 된 다음에 워낙 지금 뭐 전당대 룰도 그랬지만 워낙 뭐 지난 그 토론회 때도 그 상당히 그 발언들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워낙 문재인 의원이 친노의 뭐 구심점으로 딱 이렇게 프레임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노를 혁파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당내나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음 총선에 뭐 친노라고 인식되는 의원들을 뭐 출마 안 시킨다니 하다부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뭔가 확실한 제도적인 또 실천적인 행위가 없으면 그런 친노 혁파가 담보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당은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고 뭐 이른바 분당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일차적 관문은 문 의원이 된다면 말이죠. 그게 가장 큰 관문이다. 그다음에 4월 보궐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법원장. 문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당근이 없으면 대근이 없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당권을 질 수 있고 지금 대권을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지난 직전 후보였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3년 차도 중요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문재인 당대표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된다면 또다시 어게인 2012로서 한 번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는 초선 의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하나의 지표상의 증거로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개인적 컨벤션 효과는 상당히 누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전당대 당권이 없으면 대권도 없다라는 인식이 이 문재인 의원 진영에서는 상당히 강했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송 교수님. 예, 저도 그 배정천 본부장의 그 배수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는데 배수진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도 봐도 신립 장군은 배수진을 잘 못 쳐가지고 전투에 졌고 이순신 장군은 참 대승을 거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의원이 아주 비장하게 배수진을 친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안 나가겠다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이거 하면 나 정계은퇴다. 이런 그 배수를 친 걸 봐서는 굉장히 비장하게 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012년 어게인 박근혜 대 문재인 이 그 정치판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야권의 지지 세력들이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그 하면 그 못다 이런 48%에 대한 어떤 그 지지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뭐 굉장히 그 비장한 그 배수는 먹혔다고 보는데 네. 박지원 후보의 오늘 연설에서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와 있는 건 없어서 제가 뭐 좀 못 들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박지원 의원도 좀 더 강하게 승부수를 좀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결론은 뭐 잘 모르겠고요. 다만 486을 대표하는 이인영 의원의 존재감이 양강 구도에 묻혀서 너무 그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486으로 대표되는 세대 교체의 그 정치 반응에 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 그 정치를 들여다보는 국민들한테도 안타까운 그런 점이 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야기 잠시 뒤 5시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